네, 이제는 508SW를 직접 운전을 해서 느낌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시보드가 상당히 높게 위치해 있는데, 보통 다른 차들은 이 대시보드를 좀 낮게 깔면서 그리고 요즘에 유행하는 랩 어라운드 디자인, 이 옆유리 앞유리를 따라 이렇게 둥그렇게 욕조처럼 동그랗게 만드는 그런 디자인을 적용하면서 살짝 이 대시보드를 낮춰가지고 개방감을 좀 더 뛰어나게 만드는 그런 디자인을 적용하는데, 이 차는 오히려 더 높였어요. 더 높였음에도 그렇게 시야가 좁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다만 프레임리스 도어를 적용했기 때문에 이 A필러가 좀 더 두꺼워진 것 같아요. 여기도 조금 낮아진 듯한 느낌이 있고, 아무래도 프레임이 없고 차체 자체가 프레임의 역할을 소화해줘야 되다 보니까 그 면적만큼 조금 더 두꺼워진 느낌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시야를 많이 가린다기보다는 사실 여기가 좀 더 두꺼워짐으로 인해서 여기 시야가 좀 안 좋아지는 그런 효과는 있겠죠. 근데 이 정도면은 충분히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이고, 오히려 저는 이게 좀 제가 보호받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나쁘지 않습니다. 2리터 177마력, 최대 토크가 40.8인 디젤 엔진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축에 속해요. 아주 낮습니다. 상당히 친환경적인 엔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다만 이제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2리터 디젤에서 아주 평범하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수치인데다가 실제로도 성능이 아주 평범합니다. 연비는 리터당 13.3km를 기록했습니다. 네, 제가 지금 실연비를 체크해 보고 싶은데 지금 여기에 루프 캐리어가 달려있기 때문에 좀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거든요. 왜냐면 무게도 더 늘어나는 데다가 공기 저항도 늘어나기 때문에 물론 그 수치를 보여드릴 수는 있지만 일단은 그것보다는 나중에 다시 한번 차를 빌려가지고 깨끗한 상태에서 진행을 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서 일단은 연비 체크는 하지 않았고요. 하지만 이제 공인 연비 13.3이기 때문에 뭐 그 정도 수준은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때까지 저희가 타본 푸조의 모델들이 연비 가지고 장난치거나 그러진 않았거든요. 네. 출력을 포기하고서라도 연비를 챙기는, 그리고 친환경성을 챙기는 그런 차들이기 때문에 연비에서는 실망스럽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엔진 자체가 회전 질감이나 감성에 있어서는 좀 불리합니다. 다른 엔진들보다. 사실 유럽산 6기통 디젤 엔진 그 소리를 들어보면 휘발유 엔진 못지않게 상당히 회전 질감도 좋고 계속 듣고 싶은 그런 욕구를 불러일으키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만든 4기통 엔진도 아주 매력적인 사운드를 냅니다. 물론 차종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독일산 4기통 엔진은 되게 끈적하면서도 그 뭔가 자꾸 듣고 싶은 썸녀의 그 목소리 같은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근데 미안하지만 이 푸조의 4기통 디젤 엔진은 그렇게 뭐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푸조도 이걸 모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 508SW의 엔진 소리는 스포츠 모드에 굳이 놓지 않아도 사운드 제너레이터가 계속 커버를 해줍니다. 근데 제가 지난번에 제주도에서 DS7을 타고 왔거든요. 거기에 들어가 있는 사운드 제너레이터는 상당히 차랑 정말 조화가 잘 돼요. 너무 매력적이라서 제가 그 DS7을 타기 얼마 전에 우루스를 타고 왔는데, 야, 이게 진짜 우루스의 느낌인가 싶을 정도로, 과하게 칭찬하면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되게 매력적인 사운드 제너레이터의 어떤 느낌을 보여줬었거든요. 근데 같은 회사가 만든 이 508SW에서는 그거를 느끼기가 좀 어렵네요. 가속을 한번 해볼까요? 그냥 컴포트 모드예요. 여기서 가속 페달을 밟으면 원래 엔진 소리와 사운드 제너레이터의 소리가 같이 들리는데, 사운드 제너레이터가 좀 더 커버를 많이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어느 정도 밟고 난 그 뒤에는 RPM이 높아지면 엔진 소리가 더 크게 들려요. 두 개의 엔진이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조금 피아노 조율하듯이 조율이 더 필요하다, 그렇게 매력적인 사운드는 아니다. 근데 이게 오히려 좀 아이러니한 게, 아까 제가 익스테리어 리뷰를 할 때 말씀드렸듯이 유리가 되게 두꺼워요. 그리고 곳곳에 방음을 되게 잘 해놨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상당히 조용한 차예요. 엔진 소리를 그 부분만 딱 드러내면 아주 조용한 차입니다. 근데 그 조용함이 엔진 소리를 좀 더 부각시킨다고 해야 될까요? 마치 그런 거죠. 이제 4K TV 같은 경우에
정말 더 선명하게 고화질로 카메라맨이 담은 현장의 영상을 더 사실적으로 보여주지만 여배우 입장에서는 되게 안 좋아한다잖아요. 너무 선명하게 나오니까 잡티 같은 게 다 보이고, 옛날에 전원일기 나오고 이럴 때는 사실 배우들이 그렇게까지 이 얼굴 잡티에 신경을 안 썼어도 됐는데, 물론 그때도 신경을 쓰셨겠죠. 하지만 지금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그런 것까지 화면에 너무 잘 보인다고 그렇게 관리하시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다른 부분에서 너무 조용하다 보니까 좀 엔진 소리를 감춰줘야 될 것 같은 이 좀 카랑카랑한 이 소리가 너무 잘 드러나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 RPM 영역대에서 최대 토크가 나오기 때문에 중저속에서 되게 경쾌하게 달려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밟는 만큼, 제가 의도하는 대로 막 엔진 소리가 나는 만큼 대단한 가속력을 보여주진 않아요. 스포츠 모드로 한번 놔볼까요? 스포츠 모드에 놓으면 RPM이 좀 더 많이 높아졌을 때 한 3500 RPM이 되면은 사운드 제너레이터가 더 적극적으로 소리를 내주는데, 이 역시도 제가 DS7에서 느꼈던 어떤 아주 찰진, 차와 아주 궁합이 잘 맞는, 마치 나의 원래 목소리였던 것처럼 그렇게 소리를 내주진 않아요. 그리고 스포츠 모드가 된다고 해서 차가 그렇게 뭐 좀 더 잘 나가거나 그런 부분이 있지는 않습니다. 별 차이가 없어요. 컴포트랑 스포츠랑 큰 차이 없는 것 같아요. 스포츠 모드라고 해서 스티어링 휠이 그렇게 또 뭐 더 무거워지거나 그렇지도 않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좀 있으나 마나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지금 팔리고 있는 3008, 그 차를 제가 이제 프랑스에 가서 2017년에 한 5,000km를 타고 왔어요. 알프스 산맥도 넘고 막 이탈리아도 갔다가 프랑스도 갔다가 파리에도 갔다가 막 이렇게 왔거든요. 그때 타보니까 아예 콕핏은 정말 그 푸조의 내장 내비게이션, 그게 들어가 있으면 정말 진가를 발휘해요. 우리나라 요 508 SW에는 내비게이션이 빠져 있습니다. 디자인은 아주 뛰어나요. 그 다이얼을 그냥 이렇게 두 개의 원을 그려놓은 그 방식을 벗어나서 다이얼을 좀 이렇게 입체적으로 활용한 디자인을 처음 선보였어요. 아우디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다이얼이 줄어들잖아요, 크기가. 내비게이션을 띄울 때. 근데 이거는 최초로 다이얼의 측면을 이렇게 딱 보여주면서 아주 매력적인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 숫자가 잘 안 보여요. 속도계도 아주 숫자가 크고 그래픽의 배치와 크기와 어떤 이런 것들은 아주 배치가 좋습니다. 근데 속도와 RPM 게이지의 이 다이얼 표면에 표시되어 있는 숫자들이 눈 나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잘 안 보일 수 있겠네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정도면은 아이콕핏의 그 목적은 충분히 달성을 했다고 보여져요.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굳이 쓰지 않고도 계기반의 높이를 높임으로 인해서 HUD보다 더 많은 정보를 표시하고 더 시인성이 좋게 만들어주는 거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것 같습니다. 이 눈의 이동 폭이 되게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NVH를 좀 다시 말씀드리면, 진동이 아예 없는 차는 아니에요. 은연중에 슬쩍 들어옵니다. 근데 심하지 않습니다, 절대. 이 정도면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고, 이 차를 뭐 2년 3년 타면은 어떨지는 모르겠어요. 진동 자체는 전해지긴 합니다만 워낙 이 소리를 잘 잡았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만족감이 상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도 제가 토민권을 뽑고 앞으로 나가는데, 디자인 자체가 스포티하다 보니까 일부러 좀 살려두신 것 같아요. 이 엔진 소리를 좀 느껴봐라, 모양 자체가 스포티하니 운전을 할 때 그런 감성으로 운전을 한번 해보세요 라는 의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엔진 소리가 그렇게 매력적이진 않다. 그리고 지금 리뷰하는 도중에 좀 이 바람 소리가 들린다고 느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 루프 캐리어를 달아놔서 그런 거고, 뭐 이 차 자체 풍절음이 심하거나 그렇지는 전혀 않습니다. 좀 그런 부분 감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변속기는 아이신이 만든 8단 자동 변속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푸조 모델들이 한때 MCP 반자동 수동 변속기죠. 반자동 수동? 하여튼 반자동 변속기라고 하면 될까요? 수동 변속기인데 클러치 없이 변속하게 만든 변속기가 들어가 있어서 MCP를 적용한 차들은 변속을 할 때 이렇게 울컥했죠. 많은 소비자들이 불평불만을 제기하고 별로다, 그만해라 들고 일어나면서
푸조도 인정을 하고 이제 EAT8이라는 8단 자동 변속기를 집어넣고 있습니다. 이 변속기가 신뢰도 높은 아이신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믿고 쓰는 변속기죠. 거의. 제가 이렇게 에코로 한번 놔볼까요? 지금 일단 컴포트에서는 90km로 달리고 있는데 좀처럼 8단으로 안 넘어가요. 에코로 넣으면은 연비 주행을 좀 추구하기 때문에 8단을 자주 쓸 가능성이 높거든요. 지금 에코 상태에서 95km를 넘으니까 이제 7단으로 넘어가고 110이 돼야 이제 8단으로 넘어가네요. 에코에서 속도를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고 속도를 천천히 줄이면은 한 96, 97에서는 7단으로 변속을 합니다. 에코임에도 불구하고 살짝 가속을 할 때는 6단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이제 7단을 주로 쓰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110을 넘기 전까지는 7단만 주로 사용합니다. 107, 108에서 8단으로 바뀌네요. 패들 시프트로 변속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90에서 110으로 한번 달려볼까요? 자, 108에서 8단으로 변속이 됐고 110에서 RPM 게이지를 보겠습니다.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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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운. 네, 4단에서 더 안 내려가네요. 오, 내려갑니다. 3단까지 내려갔어요. 지금 4500 RPM을 사용했습니다. 변속이 아주 빨라요. 다운시프트는. 업시프트를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4단입니다.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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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 업시프트보다는 다운시프트가 더 빠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변속 충격도 거의 없고요. 한 3단 내려가야 변속 충격이 있고 3단 넘어가서부터는 변속 충격조차도 거의 안 보이네요. 되게 정숙하고 신사적인 변속기입니다. 시속 100km에서 8단으로 달려볼까요? 8단 106km는 돼야 이제 8단으로 넘어가는데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니까 바로 RPM이 800으로 떨어지면서 흔히 코스팅 모드라고 하죠. 중립과 비슷한 상태로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브레이크를 밟거나 가속 페달을 밟으면 바로 RPM이 1000 이상으로 올라가면서 엔진과 변속기가 다시 일을 같이 하죠. 일단 80km 이상에서 속도가 한번 붙고 나면 오히려 중저속에서보다 고속에서 더 매끄러운 가속을 보여주는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중저속보다는 중고속에서 더 만족도가 높은 차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가속이 그렇게 생긴 것만큼 화끈하게 막 나오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모르겠어요. 고성능 버전이 또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서스펜션이 너무 좋아서 오히려 차분하게 달리는 차에 더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제가 이 차에서 정말 만족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서스펜션입니다. 이 서스펜션 정말 물건입니다. 어떤 차들은 서스펜션이 중저속에서는 그냥 요철을 퉁퉁 치듯이 요철의 정보를 너무 적극적으로 전달하지만 고속에 갔을 때는 일자로 차가 쫙 달리는 듯한 느낌을 주거든요. 근데 푸조에 들어있는 이 서스펜션은 속도가 낮을 때나 높을 때나 항상 믿음직스럽게 아주 촉촉한 서스펜션 이 스트로크의 움직임을 전달해 줍니다. 기분이 되게 좋아요. 이 주행을 할 때. 사실 제가 타는 미니 같은 경우는 한 60km 이상이 돼야 이 차의 어떤 달릴 때의 바퀴가 움직이는 느낌이 되게 긍정적으로 다가오거든요. 근데 이 차는 속도가 낮으나 높으나 되게 촉촉하네요. 다른 차에서는 좀 중저속에서 되게 거칠게 느껴질 법한 노면의 굴곡도 아주 신사적이고 아주 정숙하게 처리해주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만약에 제가 이 차를 사야 될 가장 뚜렷한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서스펜션 때문에 이 차를 사야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이유를 꼽으라고 한다면 정숙성. 자, 그리고 제가 엔진 소리를 말씀드렸는데요. 그거는 중저속에서 가속 상황이 됐을 때 그리고 출발할 때의 가속상, 그럴 때 이제 엔진의 회전 질감과 소리가 그런 특성을 보인다는 것이지, 일단 속도가 80km 이상 붙고 난 뒤에는 거의 대부분 뭐 정속 주행을 하기 때문에 이때는 거의 뭐 가솔린 엔진과 큰 차이가 없는 정숙성을 보여줍니다. 정속 주행할 때는 너무 조용하고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스티어링 휠의 반응도 되게 믿음직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국산차들은 보면 스티어링 휠의 반응이 차와 좀 따로 노는 것 같아요. 고속이 돼도 너무 가볍다든지 고속이 됐을 때는 좀 무거워지면서 좀 속도 감흥식으로 불안한
감각을 덜어줘야 되는데 아직도 보면은 국산차들은 이게 속도가 낮으나 속도가 높으나 너무 가볍거든요. 근데 이 차는 그러니까 속도가 붙었을 때는 적당히 무거워지고 또 저속에서는 쉽게 돌릴 수 있을 정도로 가벼워요. 그래서 핸들도 작은데다가 또 그런 특징까지 있으니까, 그리고 이 직결감이 되게 좋아요. 이렇게 흔들어 보면 어떤 차들은 이 기본적인 유격이 허용돼 있어서 붕 떠 있는 듯한 그런 느낌 나거든요. 근데 역시 유럽차라는 좀 오글거리긴 하는데, 아무튼 너무 유럽차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일까요? 아무튼 그래도 이 푸조 508 SW는 핸들 직결감이 괜찮습니다. 네, 그리고 이 하체 자체도 상당히 단단해요. 아무래도 SUV가 아니고 자체가 낮고 좀 서스펜션 자체도 푸조가 원래 옛날부터 푸조 시트로행이 서스펜션 잘 만들기로 좀 잘 알려져 있었잖아요. 특히 DS 같은 것도. 근데 그 서스펜션 만들기 실력이 이 차에도 고스란히 녹아 있는 것 같고, 제가 지금까지 타봤던 다른 모델들, 푸조의 다른 모델들 308 같은 경우에는 2014년 제네바 모터쇼 카 오브 더 유럽이죠. 유럽 올해의 차. 거기에 선정될 정도로 상품성을 인정받았었거든요. 근데 그 차도 서스펜션이 저속에서는 좀 되게 기분 나쁘게 퉁퉁 칠 때가 있었어요. 근데 이 차는 아무래도 세단 기반이다 보니까 안정적이면서도 이런 급차선 변경 시나 혹은 허슬 상황에서 되게 안정된 차분한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사실 프랑스 회사들이 되게 자동차 만든 지 오래됐잖아요. 그리고 역사와 전통이 살아 숨쉬는 그런 회사들이고, 우리나라에서는 좀 대체적으로 이제 프랑스 차들이 너무 독특한 디자인 때문에 평가 절하된다든지 좀 이렇게 좀 사람들이 선뜻 지갑을 열지 않고 선뜻 손을 뻗지 않는 케이스가 있는데, 이 3008부터 가장 최근에 나온 508 SW까지 이제는 정말로 사람들이 거금을 투자해도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차가 된 것 같습니다. 기존의 프랑스 차들은 아예 잊어도 될 것 같아요. 후회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승차감 측면에서는 정말 그 부분을 좀 높게 평가하시는 분들이라면 또 아쉬운 점이 없진 않아요. 우리 아까 실내 리뷰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뒷좌석 시트가 그렇게 편하지는 않기 때문에 뒷좌석 승객은 또 다른 얘기를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차간거리 감지하는 시스템도 있고 긴급 자동 제동 장치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속 5km에서 140km 그 구간 사이에서는 긴급 자동 제동 장치가 작동을 해서 위급한 상황에 브레이킹을 도와주죠. 그리고 지금도 앞차와의 거리가 좁혀질 때마다 이 아이콕핏에 경고 메시지가 뜨는데 아무런 소리가 안 나요. 그냥 이제 그래픽만 바뀌는 수준입니다. 뭐 핸들이 떨린다든지 경고음이 삑삑 난다든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경고음이 너무 가까워지면 경고음이 나오는군요. 앞차에 미안합니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작동시켰습니다. 주행으로 놓고 50km 이상에서 작동이 되는 것 같은데, 네, 50km 이상이 됐고 지금 앞차와의 거리를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가고 있죠. 네, 보이시죠? 네, 앞차를 인식하면은 이렇게 차 모양이 뜨고 차선도 인식했다는 사인을 보내줍니다. 지금 속도를 좀 올려서 90km까지 맞춰볼까요? 제한 속도까지. 제가 오늘 낮에 계속 크루즈 컨트롤로 쭉 다녀봤는데, 이제 이것도 좀 자체 개발하는 것도 있겠지만 보통 이런 장비들을 뭐 보쉬나 뭐 델파이나 이런 회사들에서 갖다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좀 싼 거를 갖다 쓰면은 이게 앞에 갑자기 앞차가 그러니까 옆 차선에 있던 앞차가 갑자기 끼어들고 이러면은 속도를 급격하게 줄여요. 그러니까 이 연산하는 이 단계가 너무 단순해 가지고 차가 막 급격하게 속도를 줄인다든지 아니면은 급격하게 가속을 한다든지 그런 특성을 보이는데, 이 차는 근거리에 설정을 해놔도 아주 부드럽게 속도를 줄이고 아주 부드럽게 가속을 해요. 그리고 스티어링 휠을 놓고 가고 있거든요. 앞에 있는 트럭을 아주 잘 따라가고 있습니다. 네, 곧 경고를 해주겠죠. 지금 놓은 지 한 몇 초 됐는데 9분 길이에요. 네, 9분 길임에도 스티어링 휠을 손으로 잡고 계십시오 라고 뜨죠. 손만 대고 있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풀어줄까요? 1단계, 2단계 경고가 들어왔습니다.
3단계 경고까지 왔어요. 아마 이거를 그냥 놔버리면 계속 안 잡고 있으면 기능이 해제될 겁니다. 정신 차리라고. 그래도 지금 보시면 아주 믿음직스럽게 작동을 하고 있죠. 감속도 부드럽고 가속도 부드러워서 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기능은 되게 만족스럽네요. 그냥 손을 놓고 있으면 몇 초까지 주행을 해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는 또 회사마다 세팅이 다르고 또 도로 환경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그 지속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일반화할 수가 없습니다. 아주 좋은 환경이라면 계속 가겠죠. 지금도 제가 이제 차선 변경을 해서 끼어들었거든요. 저 앞차가 속도를 많이 줄이고 있었음에도 제가 끼어들면서 이 차가 속도를 아주 부드럽게 줄였어요. 그 2015년도인가요? 2016년도인가에 푸조의 핵심 관계자가 한국을 찾았어요. 그때 우리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자율주행이다 뭐다 뭐 전기차다 뭐다 해서 관련 기술들이 되게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푸조는 어떤 전략을 갖고 계신가요? 라고 물었더니 잘하는 브랜드가 선도하게 놔두고 우리는 잘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 상당히 충격적이었거든요. 푸조 같은 아주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회사가 잘하는 브랜드를 따라가면 된다라니. 근데 지금 보니까 이렇게 부드럽게 잘 작동할 거면 그냥 잘만 따라가도 될 것 같아요.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거의 뭐 이 정도면은 제가 얼마 전에 탔던 7 시리즈 부럽지 않아요. 이 기능만 놓고 보면. 또 허슬 상황에서는 코너 케이스라고 하죠. 차가 좀 약간 먹통이 되거나 차가 인지하지 못하는, 미리 학습돼 있지 않은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일지는 2박 3일 동안 이렇게 쭉 타본 결과 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과 이 차선 유지 기능은 독일산 플래그십 부럽지 않네요. 잘 작동합니다. 경고도 아주 잘해주고. 조건이 맞지 않을 때는 저희가 해제를 합니다. 지금도 차선 유지 장치가 앞쪽에 차가 서면서 저도 섰어요. 지금 앞에 차가 있다고 떠있죠. 정차하고 난 뒤에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되게 궁금해집니다. 네, 앞차가 출발하면 알아서 출발하는 건 아니고 시동을 걸어줍니다. 네,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여기도 이제 가속 페달을 밟거나 이 옆에 있는 측면에 있는 이 버튼을 눌러 달라고 공지를 하네요. 근데 뭐 이 정도는 준수하죠. 이 정도면. 그리고 ISG도 어떤 차들은 되게 거칠게 작동하는 차들이 있는 반면 진동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한 것이 느껴지고요. 자, 지금 앞차가 가속을 하지 않고 앞차가 감속을 하다가 옆으로 빠졌어요. 어떤 차들은 바로 앞차가 옆으로 빠지고 나면 그 앞차, 그러니까 앞에 차가 저 멀리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계속 주행하는 상황인 줄 알고 급가속을 하게 됩니다. 제가 지금 속도를 90으로 맞춰놨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차들은 앞차가 사라졌으니까 나는 이제 90으로 달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급가속을 하거든요. 그러면 급가속 한 다음에 그 앞에 있던 차가 서 있는 곳까지 돌진을 해요. 근데 이 차는 돌진을 안 하네요. 탐지 거리가 길다는 거죠. 지금 탐지 거리가 길어서 앞에 차가 갑자기 나타났을 때에도 그거를 보고 있다는 얘긴데 앞에 차가 살짝 앞으로 가니까 이런 버튼을 눌러 달라고 제가 버튼을 누르니까 앞차를 따라갑니다. 매봉 터널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정차 상태까지 다 커버하고 있습니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가속 페달, 브레이크 아무것도 밟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주 잘하네요. 자, 출발했어요. 자, 출발. 여전히 잘 잡고 가고 있습니다. 잠시 이 차선 유지 기능이 꺼졌다가 다시 들어왔는데요. 네, 앞차가 급정거를 했음에도 잘 서주고요. 자, 차선 변경을 해보겠습니다. 강남역 쪽으로 가고 있어요. 이게 시내에서 무작정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믿고 있으면 안 되겠네요. 방금 제가 저쪽 차선에 있다가 차선 변경을 해서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앞차와의 거리를 유지하는 기능이 갑자기 해제가 되면서 90km로 갑자기 돌진하려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 작동 조건에 좀 안 맞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내 구간에서는 그거를 무작정 믿고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엘카스는 시속 65km 이상에서 작동한다고 일단 보도자료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보면은 제가 시내 구간에서도 잘 사용했거든요. 그러니까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작동 속도가 65km 이상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여기 강남역 사거리인데
상당히 시끄럽거든요, 이 동네가. 그런데도 외부 소음을 아주 잘 차단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노면에서도 서스펜션이 촉촉하게 노면 정보를 전달하고요. 근데 가속은 뜻대로 안 된다는 거, 그리고 뭐 이렇게 코너 같은 거, 뭐 사거리에 직각 턴 같은 거 이렇게 해봐도 스티어링 휠 정말 만족스럽네요. 그 핸들링 아주 재미있는 그 미니 로드스터를 타는 입장에서 이 차를 느껴보니까 지금 미니 로드스터 못지 않습니다. 네, 핸들링은 5천만원대 차니까 사실 이 정도는 해야겠죠. 지금까지 타본 느낌으로는 이 가격의 값어치를 충분히 한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옛날에 그 프랑스 차에서 느껴졌던 고집들, 독일 차나 한국 차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었던 그런 요소들, 그런 것들이 많이 지워져 있고, 그걸 아주 긍정적으로 프랑스 차만의 긍정적인 특징으로 살려내고 있기 때문에 프랑스 차의 미래가 아주 밝은 것 같네요.